보시죠. 두 번째. 자, 보시죠.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다 오셨고요. 소리가 작다 그러네? 은영씨? 소리 작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리가 더 분명해야 되니까 땡기지 뭐. 소리. 아, 잘 들려? 은영씨만 안 들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기사는 여러분들하고 직결된 거예요. 첫 번째 기사는 여러분들하고 살짝 멀죠. 솔직히 경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직업을 잃든 말든 뭔 관심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관심사는 고용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공장을 하려고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2, 3개월 전에. 그때마다 나오는 게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인허가를 내줄 때 몇 명까지 고용할 겁니까를 첫 번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장의 어떤 시설과 설비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완전 자동화를 원하세요? 반자동화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완전 자동화를 하면 좋죠. 하지만 완전 자동화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공장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를 까는 그 사장님의 표현은 뭐냐면, 완전 자동화 100% 가능하다. 사람이 거의 없다. 관리만 하는 사람 두세시면 웬만한 라인 다 깝니다. 다만, 관공서는 완전 자동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용 창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완전 자동화를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좀 별론가 봐. 그래서 반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반자동화를 하고 사람을 많이 뽑으면 대신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야, 일부. 요런 방식으로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그거는 나름 그 국가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어떤 기술력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부분은 좀 후퇴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술이라는 게 발달되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 없어지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레스토랑에, 종업원이 없어요. 그냥 주방에서 음식을 로봇한테 주면 로봇가 싹 와서 쟁반에 있는 걸 딱 몇 호 테이블 딱 앞에 와서 딱 멈춥니다.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특히 IT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최근에 한 2년 전에 최저임금제를 상승시키면서, 여러분들도 동네 식당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서빙하는 알바가 없어졌다는 걸 많이 보시죠. 거기에서 주로 보면은, 입구 앞에가 자판기가 있죠. 계산대가.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보면은 자판기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카드 넣고 음식 딱 하면 자동으로 음식 만드는 주방으로 전산이 뜨잖아요. 그럼 전산이 뜨면 알아서 조리해서 몇 번 버튼 탁 누르면 저기 몇 번 음식 나왔다고 우리가 가서 받아가고 식기도 마지막에 그릇 씻는 곳에다가 반품한 걸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직업군이 상당 부분이 없어졌죠, 직업이. 그러면 이런 자동화 시스템 더 많아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인 편의점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되게 불안한 거죠. 10년만 지나면 IT가 더 발달할 거니까 30 초반 정도 되면 직업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심지어 아까 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쩌고 또 이제 134억 원을 투자해서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1, 2년 사이에 어떤 결과가 탁 안 나오더라도 4, 5년 사이에는 이 공인중개사 직역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거예요.
많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안에 답 안 나온다고 휴 다행이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를 1, 2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한 20년, 30년도 해먹으려고 자격증을 딴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다른 중개 서비스하고 다른 직역으로 넓혀나가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 사인이 저번 주에 나온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그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그 직업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원래 포퓰리즘이라는 건 인기 영합주의를 말하죠. 인기 영합주의를 말한다. 인기 영합.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헌법 소원을 열 때 아마 제가 예측할게요.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은 위헌 소송들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위헌 소송이 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라는 거가 되려면 어떤 행정 조치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처분을 먼저 받고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서 또는 행정소송이나 국세심판 이런 걸 통해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위헌 쪽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거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어떤 처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소송을 통한 다음에 위헌 소송으로 가야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조금 보죠. 왜냐하면 처분이 안 나왔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종부세 위헌 소송을 했지만 한 명도 종부세에 대해서 법인으로 세금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부터 이거가 시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 한 7, 8월, 9월 정도 돼야만 그때 내야 될 것을 우리는 1년 전에 미리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차, 주택임대차 관련한 법률도 최근에 바꿨잖아요.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상가임대차에 대한 이것도 지금 졸속 발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의해서 어떤 싸움이 생기고 그 싸움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다가 위헌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법률들을 지금 현 정부가 그냥 하루에 오줌 2시간에 한 번씩 싸듯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역시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법은 삼수변에 갈 것자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이란 건 뭡니까? 스스로 그러해야 되는 걸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럴연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러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뭐냐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을 자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자연을 본따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걸 법이라고 하고 법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히다. 이 여러분의 몸속에 흘러다니는 피 말고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기라는 게 있는데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기는 인정하지 않죠. 양학에서는 양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한의 쪽에서는 그 기라는 것을 빼놓고는 쓸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소를 목을 탁 치면은 순간 컥 하죠. 기가 탁 막히면 기절을 해버리죠. 기절. 기가 끊긴다 그러죠. 기절. 기가 끊기면 사람이 정말 기절을 해버리죠. 근데 기절을 해도 피는 흘러다니거든요. 피는 잘 흘러다니고 심장은 두근두근 잘 뛰는데 애가 가버려. 그게 기절이다 이게.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막힌다라고 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느낌이 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이거는 법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막으려고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헌법 이게 법법자고 법헌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가장 높은 법. 그 다음에 하위 법을 국회의원들이 막 만들어. 법,
법 만들어. 그래도 이 큰 법에 위배되면은 얘가 야 무효 이게 있는 게 헌법재판소다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과 재판소장들, 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다 어떤 가치, 큰 가치를 공부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 건 다 아시잖아요. 데모하고 뭐 이렇게 앞에서는 시장통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으면서 친한 척 하다가 당선되면 나 몰라라 돌아서는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게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그래도 법관들은 자기 평생에 법으로만 공부하고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책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한번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비비면서 손금이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어떤 당 총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얼굴 자주 비춰줘야 되고, 초상집 자주 들락날락 걸어야 되고, 비 잘 맞춰야 되고, 선물 잘 받쳐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통상 국회의원이 빠지면 그 밑에 보좌관 하는 애들이 국회의원을 하나씩 이어받잖아요. 그럼 보좌관이 하는 게 뭐야? 얘 수행비서인데 운전해주고 뇌물 갖다 받쳐주고 뭐 이런 스케줄 짜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또 되니까 걔네가 만든 법이라는 거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법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국회의원 옆에는 보좌관들을 3명 이상 뽑아주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를 넣어요? 자기 친인척 뒤지게 놓고 여기서 월급 타먹잖아. 원래는 제도가 이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채용해서 야 네가 네 의정활동 도움돼 이거지만 실제로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거의 다 이치에 안 맞는 법이 많고,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통상적으로 이런 법을 A라는 정당이 만들면 B가 반대하거나 A, B가 서로 치열하게 다퉈서 그나마 중립적인 어떤 물이 흘러가는 것을 찾아내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법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엉망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헌법소원 관련한 어떤 소송과 분쟁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지금 10월에 지금 임대차법이 이제 막 통과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요거면 분쟁들이 생기고 구체화되면은 나중에 그 중에서도 열받은 사람은 법원까지 끌고 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한 7, 8월이나 10월이면 벌써 법원에서 뭔 얘기 나오냐면 위헌 얘기 나올 거라고. 위헌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이 재판의 법률 자체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게 내년 말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결과는 보통 한 1년 있다 나오죠. 예민한 상황 같은 경우는 헌재가 살짝 피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도기한 씨는 그냥 시세조사 한번 해보세요. 많이 쏟아져 있으니까. 자, 한번 어떤 부분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추석 때 바빠가지고 고향에도 안 갔지만 하여간 바쁘게 놀으셨잖아요.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왔어. 자, 임차료 상승폭은 물가의 2배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거는 물가의 2배래. 물가의 2배. 그러면 상가라는 건 총구석 상가도 있고 그 대도심 상가도 있는 것이고 1층 상가도 있고 10층 상가도 있고 구석진 상가도 있고 대로변 상가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상관없고 야 상승폭은 물가의 2배로 제한해. 이렇게 이제 획일적인 기준이죠. 일종의 뭐냐면 잣대를 하나 30cm 자를 가지고 최홍만이 키도 쟀다가 난장이 키도 쟀다가 아니면 항공모함도 재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cm 자로 온 곳에 자를 잴 수 없죠. 그죠? 어떤 자라는 것은 바닷속에 깊은 데를 잴 때 재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기에서 해발 고도를 재는 자가 또 다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를 재는 이 잣대가 되는 건 별도로 항상 달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임대료 상승, 물가 상승의 2배,
물가의 2배로 딱 거기 넘으면 안 돼라는 한 가지 잣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현상을 통제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다양한 법률 현상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할 때는 권리금까지 보상하는 등 현실을 모르는 어설픈 법안들을 여당 중심으로 마구 쏟아내고 있다. 공실 등 임대업의 불황이 심각하고 현실화되는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실업을 어떤 대비한 정책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조만간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터지 나오겠죠. 예, 요런 거.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국회에 발의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여기 보면은 사업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료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의 2분의 1 이상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50% 깎아줘라라는 거죠. 50% 깎아줘. 깎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를 자꾸 부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A와 B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죠. 뭐 예를 들면 5천에 200을 썼다 이거야. 5천에 200을 썼으면 200만 원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계약이 됐고 임차인도 200만 원을 당연히 낼 줄 알고 계약을 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 200을 100만 원만 내라 이거예요. 요구 금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재산제의 심각한 침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약서를 어떤 법률 행위, 민법상의 법률 행위 자체가 흐지부지 돼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런 게 얼마나 법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정말로 국회의원 수는 한 5명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공부를 아니야. 어떤 놈을 드러나도 똑같으니까 그냥 수를 줄여버리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큰 의미가 없던데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요걸 AI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세계에 흘러가는 각국의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전 세계의 헌법재판 법률 판례 이런 거를 AI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형태의 법률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타당할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요거는 굉장히 부당한 조치들이죠. 그죠?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50%라는 거가 무슨 껌값 깎는 것도 아닌데 심각한 재산 침해죠. 그러면서도 재산세 깎아준다는 얘기는 안 하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되죠. 국가의 뭐 종부세 등 재산세 등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는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임대인 니는 반만 받아.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법을 이성만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2명이. 이 12명도 이제 그 뜻을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보좌관 시켜서 비비고 하면서 이름 넣으면 이제 입법에 자기 이름 하나씩 찍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모였을 거예요. 그 다음 이동주라는 사람이 이제 또 모은 거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환산보증금 X하고 관계없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 법률 자체를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뭔 뜻이냐면 법률의 1조에 그렇게 써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큰 사업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5천에 2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5천에 200 정도를 내는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장소 같으면 인테리어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은 한단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있는 사람이면 돈이 있는 사람인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그 상가에서 빌려서 자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아닌 상가 임차인이 있다 이거야. 경제적 약자가 아닌 상가 임차인들이 솔직히 많죠. 대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의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법리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니까, 경제적 약자 보호니까. 그러면 어느 선을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고 어느 선을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로 아니게 될 거냐는 거를 정해놓은 게 환산보증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야 무조건 적용해 이 말은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태생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돌대가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가까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지금 막 만드는 거지, 이제. 요런 거는 저 이거 보고, 야, 얘네는 무슨 임대차 보호법의 법조문도 아마 파악 안 해보고 법을 만드나? 되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웃긴 거 여기 또 하나 나왔어요. 철거 및 재건축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이거는 이건 이런 걸 노벨 문학상을 줘야 돼. 창작력이 대박이잖아요. 반지의 제왕보다 더 재밌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기다 썼다, 머리 위에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설비죠. 시설비 플러스 그 다음에 영업하면서 생기는 영업이익들 있잖아요. 영업하면서 생기는 이제 단골 손님, 그죠? 그 다음에 자릿세, 위치가 좋으면 또 권리금이 높아지잖아요.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죠? 내가 통닭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전 임차인이 통닭집을 좀 했어. 근데 딱히 내가 필요로 하는 통닭집은 아닌데 그래도 통닭집을 그 시설 조금 돼 있고 나름 통닭집 한다고 2년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통닭집을 해라고 동네에 좀 소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좀 환산을 해서 기존에 장사하던 임차인이 저 이거 시설비도 드리고 단골도 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 돈이니까 이런 이 권리금을 좀 주면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누가 해요?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거죠.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고받는 거죠, 통상. 그러니까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 거야, 돈을.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집주인과 건물주인에게는 전혀 만 원도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장사라는 것은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죠. 자기가 통닭집 하려고 통닭집 설비를 하고 의자도 맞추고 자리도 맞추고 카운터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만드는 거지. 뭐 집주인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어. 원상 회복해라. 나갈 때 당신이 장사 잘했다. 하지만 장사를 잘하고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되면은 나갈 때 애초에 들어오실 때처럼 원상 회복을 하고 가십시오. 라고 또 사적으로 계약을 해놓는 거야. 근데 이제 사적으로 계약을 다 해놨는데 싹 쌩까고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는 돈 1원도 이득 안 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물어주래. 그러면 이제 이게 골 때린 상황이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월세 그거 몇백만 원이나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얼마씩 받아서 한 2년 받았네? 근데 철거 재건축할 땐 권리금 5천만 원 물어줘 버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월세 받아서 다시 얘 권리금 내줘야 돼.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킹한 거지 이게. 제가 이제 명절간에 가장 쇼킹했던 법이죠 이게. 철거 및 재건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철거하고 재건축을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곳에 1층과 2층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그 권리금을 또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 민법의 어떤 큰 깃틀, 우리나라의 사유재산 제도를 엄청나게 흔들어버린 법률이 됩니다. 요거 뭐 기존의 임차료의 2분의 1을 요구를 금지한다. 요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A하고 B 간에 서로 어떤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는 근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거는 누가? 국가가. 원래 국가는 이해관계인의 충돌을 통일하는 통일하는 의무를 부여받죠. 통일해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단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통합하라. 그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 대통령이 부여해 준 게 뭐냐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좀 의견 좀 뭉치게 좀 해라. 그게 이제 우리 그 헌법에 배우는 컨센서스를죠. 컨센서스인가? 빨리 스페링 좀 맞춰봐. 콘센서스라고 합니다. 콘센서스. 콘센서스인가? 좀 스페링 좀 내봐봐. 센서스인가? 콘센서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헌법 때 배웠던 건데, 이거를 즉 사회 통합을 되게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규정들 두 가지만 봐도 어떤 통합보다는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의 특수현상이다. 이때 바짝 벌으면 된다. 한 3, 4년 바짝 당길 수가 있는 그 어떤 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척 중에 변호사들이 있으면, 야, 어디 방송에서 들었는데 앞으로 분쟁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그 소송은 임차인이 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돈 있는 사람이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 중심으로 그 광고를 좀 내가지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아먹는 어떤 그 옵션을 계약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라. 이쪽 시장에 빨리 진입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돈 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하고 보증금 증액의 상한을 전년의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하라. 뭐 이거는 요것도 그냥 뭔가 법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경제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쓴 거죠.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의 2배로 해라. 자, 물가 상승률이란 것은 뭐냐면 서울의 물가 상승률과 저기 제주도 물가 상승률, 거제도 물가 상승률, 어디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게 물가 상승률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가지고 제어를 하면은 평균치가 서울에 적합할 리가 없고 가장 낮은 시골에 적합할 리가 없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어찌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은 곳에서는 뭐 2배 이내로 제한을 해도 충분히 많이 올렸다라고 평가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2배 이내로 해버리면 야,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금도 내고 유지를 하냐라고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그 공상단처럼 하나로 획일화 시켜버리려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이 사람들 이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12명과 11명이 아마 겹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설마 다른 사람입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내기해 보세요. 12명과 11명이 교집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좀 벙찌는 얘기죠. 벙찌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경제적 불황을 명분으로 삼아 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한답니다. 자, 임대인이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공부라는 걸 안 하고 담 쌓은 애들이 그냥 막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상력은 일기장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률을 개정안을 냈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지나가도록 하시죠. 특히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에게는 종료 당시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래. 그러니까 그럼 이 돈을 못 주면은 철거하고 재건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거 100%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한테 가져가면 이런 거를 법이라고 만들어놨나? 이럴걸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이익 본 바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이 거액을 주라고 하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법이 되는 거죠. 요런 거는 100% 위헌입니다. 위헌. 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철거 재건축 시 권리금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론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득이 없는데 물어내라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죠?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뭘까? 왜 이런 걸로 자꾸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상상력 속의 얘기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 보면 절대로 한 당에 과반수를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절대 누가 되더라도 서로 견제가 되게끔 해놔야지.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적어도 이 동네 아무데나 가도 변호사 단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최근에 엊그제 개천절에 차벽 세우는 거 보고 저는 사진을 보고 기도 안 찼어요. 그냥 이거는 박정희도 이렇게 안 했는데 쇼킹하구나.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전부 다 얘네가 데모하는 동선을 막는 방법을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선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강대교에서 불신 검문하고 단속하고 차선을 막 2개 차선으로 축소시켜 버려가지고 통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박정희 정권보다 더한데. 박정희 때도 데모하는 거 다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대 때려 죽인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통제는 진짜 엄청난 통제죠. 근데 같은 시간에 서울 대공원 쪽에서는 주차가 그냥 차가 빽빽이 서가지고 문 열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사진 찍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코로나는 광화문에만 찬 거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머리가 좀 안 되는 국민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자, 요런 거가 너무 막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 신경 쓰지 말아라. 응? 그러다가 건강 망치겠다. 그래서 신경 안 써요 라고 저는 이제 얘기는 했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6.27하고 8.4 정책까지 나올 때는 정말 이거는 문화적 충격이랄까요. 제가 그래도 난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나도 법을 공부하는 법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 타당한 어떤 해외 제도도 나는 충분히 아는데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박정희 세대 때는 초딩이었지만은 그래도 전두환 때부터는 경제활동까지는 아니어도 청소년이었죠. 그렇게 다 보고 자랐는데 이럴 수가 있나? 더더군다나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권인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이 저한테는 힘들었고 지금은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매일매일 놀랍긴 하죠. 지금 이 제도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물어내라라는 이 제도와 이런 거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거의 우리가 투표 하나 마나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놀랍진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상가는 1층 상가 어차피 우리는 경매로 많이 그 하지 말라 그러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권리금이 이슈가 되는 건 어디예요? 1층하고 2층의 식당이나 이런 거지. 우리가 사무실을 렌탈해 주면서 권리금이라는 이슈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처음에 지금 과가복선에서 유경 베스트에다가 해주는 요거는 사무실로 렌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란 게 존재하지가 않지. 애초에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바뀌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자, 요런 거를 해야지. 만약에 철거가 될 수 있는 허름한 지역의 상가 같으면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철거하고 뭐뭐뭐 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 아다리가 걸리는 사람은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분석입니다. 분석. 대통령령에 적용해서 연 5%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선을 더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서요. 증액 상한율을 직전 연도의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다. 이게 뭐 말장난도 엄청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세무사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는 그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그 탈탈 경매 사이트에 통신 판매 그 사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법인 그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시중은행 중에는 우체국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한테만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법인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판매업을 진행하려면 또 이 세 은행 중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한 법인 통장을 또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규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규제를 혁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뽑힐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통장을 만드는데 서류를 이만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30분 기다렸다가 4시쯤 돼서 30분 기다렸으니까 3시 한 반 정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4시 딱 문 잠글 때쯤에 우리 번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딱 가져갔더니 은행 직원이 이거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데 이거 내일 오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30분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올 수는 없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서류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꼴랑 통신 판매하는데 그 통장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쓸 게 많냐. 그랬더니 저희가 필요한 은행에서 필요한 건 종이 한 장 값어치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요구한 종이가 나머지 10장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은행에서 필요 없는 정보들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다 적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벌써 힘들어지는 거야. 국민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뭔 정보가 있냐 보면은 뭐 법인의 주식은 몇 프로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통장 만드는데 다 써야 된대. 그러니까 은행도 힘들어하고 국민도 힘들어하고 서류는 많이 달라 그러고 뭐 하여간 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겪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의 2배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뭐 시도 조례를 정하는 비율.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그 관악구청장이 또 이제 달린 거네. 구청장하고 구의회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 구청장과 구의회를 잘 만나면 좋은 거고 못 만나면 안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해. 그걸 위반하면은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뭐 잡으러 오나? 이것도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제를 못해.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괜찮게 읽었던 게 여기 있더라고. 보시죠. 여기가 안 보인다. 그래도 이제 그 교수니까 부동산학 교수면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렇게 부동산 학과 교수 정도 하려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서양의 부동산, 어떤 비교 부동산 학을 했겠죠?
비교하는 것을 배우셨고 많은 사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자, 보시죠. 상가의 보유자 중에는 수백억 자산가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장년층이다. 임차료를 깎으면 상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규모 상가의 임대인은 파산을 해서 상가 임대 시장이 마비가 되고 결국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즉, 이 정도의 이치도 모르는 애들이 법을 만드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뭐 어쨌든 만들어질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자, 요거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